네, 이 방송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사실 뭐 시의적절하게 지금 궁금한 거를 바로 뽑아가지고 전문가를 또 모셔오거나 아니면 연결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물리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참 궁금했던 분야인데 저희 미녀 작가들이 아주 시의적절한 아이템을 잘 골라왔네요. 5G와 관련된 통신 이야기, 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배당 이야기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장민준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통신 애널리스트인데 연말에 좀 바빠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시다고요. 지금 바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빠져야죠. 네. 자, 이 5G 얘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G라는 게 이제 뭐 영어로는 제네레이션 세대 아니겠습니까? 5세대 이동 통신 이러는데 한국이 뭐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개시했다. 그것도 그 즈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하루 차이로 뭐 완전 한 해 세계 최초네 만에 했는데 일단 레코드는 기록한 것 같은데 통신 장비 업종들은 나름의 선반영 기대감이 있어서 좀 주가가 들썩였는데 실제 모태 기업인 이 대형 통신사들 주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저희 국내에서는 5G 서비스가 한 3월 정도에 상용화가 됐고, 상용화 이제 시작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비용 측면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크게 존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비용 측면에 대한 부담이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서 감가비가 증가하는 비용도 있고, 이 통신 3사가 동시에 이 제너레이션을 마케팅하기에는 또 5G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마케팅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케팅 비용 증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일단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리고 서비스를 이끌어갈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시점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4G에서의 어떤 스마트폰이랑 강력한 디바이스가 활용이 되었던 거에 반해서 5G에서는 좀 이렇다 할 디바이스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들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서비스를 이끌 만한 새로운 디바이스의 부재,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5G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4G보다는 속도는 한 40배. 초저지연성, 지연성이라고 해서 저희 버퍼링이라는 이 수준 자체가 한 10분의 1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는 사실은 이 수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디바이스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기술 발전,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자율주행 단계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결국 자율주행 단계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IoT, IoT도 될 거고, 저희 원격 의료 기술, 원격 의료 기술, 로봇을 활용한 원격 의료 기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뭐 지금 당장 오진 않겠지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5G 통신망이 깔리고 있다라고 보면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어떤 디바이스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금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할 만한 이런 분야들의 장비들이 아직은 좀 뒤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개발이 이제 사실 4G 때는 통신사들이 망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단일 디바이스를 예상을 했었고 망을 다 구축을 했고 결국 수혜는 인터넷 업체들이 봤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망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구간에 비해서 이 5G를 통신사들이 바라보는 뷰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올 건데 이 4G에서 이제 헤게모니들이 조금 좀 뺏겼던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람되지만 이 5G라는 게 주파수 대역이 대충 어느 구간대죠? 뭐 완전한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5G의 특성상 결국 난스탠드얼론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난스탠드얼론 방식이라는 것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3G, 2G, 3G, 4G에서는 단순한 기지국 투자, 그러니까 투자 단계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5G에서는
이 28GHz 대역을 쓰기 위해서는 네. 이제 28GHz 대역의 특성이 직진성은 강한 대신에 회절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100m, 뭐 200m 단위로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촘촘하게 해야 네.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써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서 이제 난스탠드얼론의 방식을 채택을 했고 기존의 기지국을 활용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진정한 5G가 아니라 뭐 약간 4.5G? 뭐 그렇게 좀 지금 부르기도 하고 이제 완전한 5G를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전환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약간 벗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통신사들 내년부터는 경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 이익 개선 가능성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일단 통신주들은 내년부터 좀 본격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저희 탑라인 매출에서 이 무선 알프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월 평균 인당 지출 금액이 2분기부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3분기 반등이 지속되고 내년부터 이 5G 가입자 확대가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낼 거다. 결국 탑라임이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 통신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그 비용 부담 부분에서 이 감가비 같은 경우는 이 4G LTE 투자 감가비가 이제 상각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19년이다라고 보면 20년부터는 5G 감가비만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5G 초기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고 네. 공시 지원도 늘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디바이스 자체들이 그러니까 19년 같은 경우는 4G와 5G 디바이스들이 같이 공존했었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4G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네. 내년부터는 5G 디바이스들이 대거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애플이 이제 뭘 쓰느냐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5G 디바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5G 서비스 요금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5G 가입자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부분, 결국 마케팅 비용을 크게 쓰지 않더라도 5G 디바이스로 들어오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도 좀 감소되는 구간에 맞물려 있다. 따라서 20년도에는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계들도 많이 배포가 되고 컨텐츠들도 보강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OTT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장이 되면은 결국에는 5G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접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지출하고 그 ARPU라고 하는 ARPU는 결국에는 서비스 가입자당 매출 평균 수익 뭐 이렇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집어주신 부분이 뭐냐면 네. 이 5G 디바이스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OTT라는 비즈니스 모델 결국 폰으로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을 굉장히 폭증시키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내년에 좀 출시될 수 있는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 5G 가입자들을 좀 자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차 이 모빌리티에 뭔가 또 실리면은 붐이 또 있겠네요. 물론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전망이 자율주행까지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걸리긴 한다고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뭐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하고 있는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이런 업체들도 결국 네. 자율주행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뭐 다가올 미래를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 잠깐 나오는데 운전대 놓고서는 만약에 앞유리창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또 발달하겠지만 TV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맞습니다. 간다면은 아주 우리가 이상적인 원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자율주행 단계 자동차가 소비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 매핑 기술이라든지 뭐 요구하고 있는 앞차와 뒷차와의 통신 서비스들을 주고받으면서 간격을 유지하는 이러한 부분 데이터 트래픽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을 안 하면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소비하는 데이터 컨텐츠들, 그렇죠. 컨텐츠들이 또 많아지면서 데이터 트래픽을 폭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5G 투자가 이제 빨리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커머스라고 하는 것도 뭐 결제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뭐 주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뭘 막 해놓고 들어가서 자동 무인 결제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엔 통신과 연관된 다 이슈인 것 같은데. 자, 이제 통신 3사들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SK텔레콤은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수익률이 좀 실적의 3분기는 좀 낮았지만 사업부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우선 이제 3분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무선 수익 한 2조 4,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5G 가입자 효과와 알프 반등에 따른 전년 대비 성장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선택 약정률 상향으로 무선 수익이 6분기째 지금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무선 수익이라는 것이 6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선택 약정률이 20에서 25%로 상향이 되면서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무선 수익이 턴어라운드 함으로써 어떤 정책 리스크가 좀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털고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디바이스의 또 진화를 해서 폴더블 폰과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반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통신들이 5G가 또 들어가면은 뭐 배가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 SK텔레콤의 ARPU, 그러니까 아까 그 개별 서비스사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반등이 지속될지, 요런 것도 한번 좀 풀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선 무선 사업에서 무선 알프가 반등이 일어났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약정률 상향 효과에 따른 무선 수익 감소는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이 5G 고객 유입이 지속이 되면서 새로운 요금제 알프 상승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부터는 신규 5G 스마트폰 출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 5G 영업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통신 분야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SK 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가 이제 결국에는 인수합병이 허가가 났고, 카카오도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향후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려고 할까요? 이 금융 쪽인가요? 큰 그림으로는 많은 산업들이 걸쳐져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통신 산업을 지금 SK텔레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소프트뱅크 모델 일수가 있는데 네. 이 통신에서 벌어 놓은 돈으로 이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은 크게 뭐 OTT 비즈니스와 뭐 ATT 캡스의 보안 사업, 네. 이커머스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처럼 소프트뱅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위력 때문에 그 과거에 이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AI 플랫폼을 결국 5G를 구현을 하고자 하는 방향, 결국 산업 간의 융합을 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 중에 하나이고 그거에 대한 시장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SK텔레콤의 비통신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뭐 T브로드와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지금 유선 사업 쪽에서도 IPTV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네. 그리고 ADT 캡스라는 보안 사업과 기존의 B2B 쪽의 어떤 5G와의 어떤 융합 시너지, 그리고 결국 이커머스가 성장함으로써 좀 더 모바일로 소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진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이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융합을 잘 시키느냐, 그건 뭐 기업의 과제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뭐 외람되지만, 요즘 그 인터넷에 영상들 보면은 유행하는 게 못 깔고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보안 프로그램 깔고 못 맞습니다. 깔고 하다가 또 깔고. 네. 모바일은 조금 통신사들이 그런 걸 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통신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허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로 그런 조언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무슨 서류 하나 뜰라 그러면 액티브엑스 깔고 또 뭐 깔고, 하여튼 깔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즘 영상에 뭐 깔고 영상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서 좀 해봤고요. 자, KT로 가볼까요? KT도 비교적인 호시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5G 마케팅 비용 관련해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야 될 겁니까? 네, 일단 KT도 지금 3분기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5G 가입자 유치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은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이 인당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었고 가입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이지, 마케팅 비용의 어떤 질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보다는 훨씬 개선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케팅 비용 우려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KT 또한 마찬가지로 본 영업뿐만 아니라 유선 쪽에서 유료 방송 시장에서도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IPTV? 네, 맞습니다. 네네네. IPTV 쪽에서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의 어떤 협상 능력을 토대로 뭐 홈쇼핑 수수료라든지 뭐 기본료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이 KT를 바라보는 뷰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있을 어떤 회장님의 교체 부분도 결국 새로운 비전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는 저도 KT를 많이 써요. 뭐 통신부터 해서 집에 인터넷하고 다 묶어가지고 사무실 것까지 해서 다 묶어놨는데 KT의 수익성 개선은 저는 일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지금 PBR이 뭐 0.5배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자, 내년에는 과연 실적 반등과 함께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개선은 일어나고 있지만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외국인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선 어떤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뭐 자연퇴직자의 증가분이 내년부터는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자연퇴직자 증가에 따른 그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내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통신사들은 뭐 국가 기관망 이래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딱 제한해 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경영권 방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약간 유화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소지가 없죠. 뭐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할 때 KT를 이제 기본적으로 담아놓고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같은 경우, ADR. ADR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국내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러네요. 미국 ADR은 프리미엄이 붙는데 여긴 저평가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LG U+도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LG 플러스 또한 지금 뭐 감가비 증가, 마케팅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다만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본업의 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5G 가입자들이 유치되는 현황, 그리고 5G 가입자들 시장 기대치보다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LG U+의 주가 방향성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조근조근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변화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밖에 장비 업종은 뭐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이 통신 3사 빼놓고? 지금 5G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장비 업종들이 올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네. 주가 수준이 좀 레벨 다운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들 때문에 이제 좀 판단이 그 좀 레벨 다운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5G 투자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국내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플러스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국내 통신 장비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5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뭐 같이 교차되면은 장비 업종들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오늘 통신 섹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장민준 연구원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